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소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그렇게 할 말이 없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맨날 내란 하시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쟁점 법안들 중에 전략적으로 한 건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해서 그 한 건이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이걸 두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언론개혁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대 개혁이 여야 갈등적 요소가 굉장히 강한 것들입니다. 이해관계가 본인들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어느 정권이나 방송을 자기네 유리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 논쟁이 큰 사안을 먼저 빨리 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가는 피로감이 훨씬 빨리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빨리 정광석화처럼 해소하고 민생이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들은 좀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을 뒤로 제쳐둔 이유, 재계 반발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했다라는 지금 이제 뭐 관세 협상도 있고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출 무역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국내적으로는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율을 하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가 3,500억 달러라는 굉장히 거액의 그 펀드 조성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여러 기업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계의 우려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들인 건데 지금 이러나 저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들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제쳐둔 거예요. 아니 뒤로 밀어둔 거죠. 뭐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곧 8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겁니다. 일단 뒤로 밀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반발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송법에 대해서도 반발이 많이 있지만 이 반발은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계 전체에서 방송법 지금 추진에 대한 반발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 정도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노란봉투법이나 아니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재계의 반발이 그냥 뭐 몇몇 재벌 한둘 정도가 반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경제단체가 거의 총망라하듯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의 범위가 큰 것보다는 좀 작게 느껴지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아마 이렇게 민주당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결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료 뭐 이 숫자까지도 지금 종료를 막을 수 있는 숫자가 국민의힘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것도 없죠. 없으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라도 하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왜 방송법을 막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설득
전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지. 예. 뭐 저거로 인해서 뭐 그 민주당이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노종면 의원이 지금 반대 토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후 4시부터 계속해서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도 결국에는 일단 8월 후반쯤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개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외국 기업들 뭐 유럽 상위, 미국 상위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상황이고 그럼 재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재고가 되기보다는 재고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그대로일 거고요. 예. 그 내용 면에서 논의를 좀 더 해가지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는 재계 있겠죠. 목소리를 어느 정도 좀 반영해 줄 수는 네, 있다는 그럴 수는 말씀이시죠. 있겠죠. 그러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예. 그 개정안이 뭐 국제 어떤 표준에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국내 관행상 지금 바로 이게 시행됐을 때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건 좀 생각해 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정청래 대표가 주재하는 첫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일당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대야당,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정청래 신임 대표가 어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가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참배를 하고 다른 대통령들 묘역은 가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정권의 어떤 수장은 아니니까 예. 정당의 대표니까 정파성을 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미지를 협치나 포용적으로 가져가서 나쁠 거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어쨌든 본인 정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좀 하는 성향이 강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박찬대 후보와 그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도 우리가 예. 평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다소 좀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정치 행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적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쪽만 그 확실하게 챙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중도나 아니면 뭐 그 야당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온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저런 움직임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르는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표가 되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집권당 대표가. 자, 그러면 집권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정청래. 이제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예. 아마 저런 식의 정치를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저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 나갔을 때 자기 지지층은 공부해 줄 수 있겠지만 중도층 그 밖은 허물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강한 개혁도 예고를 하면서 각 개혁 TF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에는 백혜련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각각의 면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얘기하면 예. 강성 의원들을 다 뽑아놨구나. 이렇게 강성입니다. 그렇죠. 강강강이죠. 예. 그렇게 뽑아놨구나 했을 때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그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뭐 부인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강도와 속도의 문제죠. 그리고 반발의 정도라고요. 자, 그 반발의 정도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런 속도와 방향대로 확 밀어붙였을 때, 그야말로 추석 전에 다 밀어붙였을 때, 그때 여론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청래 대표는 지금 밀어붙이다는 건데 아마 대통령실은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갸우뚱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너무 강하면 네. 부러지기 마련이고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아무래도 이렇게 포용적이어야 중도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이도 지금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모습이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응을 해도 아예 국민이 쳐다보질 않잖아요. 특히 중도층 국민은 쳐다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이 되고 저희가 이거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게 비판이 힘이 실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돼 있어도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예. 야당이 가려주고 있다. 그래서 야당 복이 굉장히 지금 강한 상황에서 예. 조금 약간 뭐랄까요, 국민들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최병목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네. 모습을 그런 정청래 의원의 강강강 이 지금 분위기를 네. 과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까라는 지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통합은 유능이고 분열은 무능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대통령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지만 예. 당대표는 사실상 그 당의 정파성을 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파성을 좀 약간은 뒤로 하고 그 통합적인 협치, 국민 통합 이런 거를 추진하는 정부를 좀 더 앞에 내세워줘야 되는데 예.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이 날 좀 더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기 정치를 좀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논란이 이어지자 정청래 대표는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지금 뉴스 들어오기 전에 국회 국민청원 이 대주주 기준 하향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명수를 보니까 13만 4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개미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했던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진성준 전 정책의장이 있다고요.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8월 1일 주식시장이 뭐 대폭락 사태를 빚었고.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제가 보건대 이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계속 지켜보자고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도 함구령을 내리고 A안, B안 보고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아니면 특히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전당대회 경선하느라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좀 며칠간 검토할 시간을 갖자 이런 차원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의 50억으로 다시 환원하느냐 아니면 어느
그 중간 정도로 환원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 다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예. 반발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성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한 얘기가 거시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총량이나 총 모습을 두고 보면 주식시장의 변동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손실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개인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하는 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죠. 왜? 세금을 직접 낸다고 생각하니까. 네. 기관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외국 같은 경우는 기관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좀 덜한데 투자자 구조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다가오는 체감이 훨씬 크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지지라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10억이면 그때는 주식을 팔았다가 네. 연말이 지나서 다시 사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에 취약한 거는 대마가 아니에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의외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큰손 투자자들이 네. 떠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폭락의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인데 네, 그런 거는 사실은 크진 않는 게 그동안의 선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을 지금 고려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은 상황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말 이 기준점이 되는 연말 같은 때에 이제 10억을 뭐 간 넘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정 액수를 팔려고 내놓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서 이제 연초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연말장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셨듯이 예. 불안정성이 예.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게 외국인과의 차별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거래소가 그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증권거래소가 없는 곳과 우리는 증권거래소를 지금 0.15%에서 0.2%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는 세금을 올리니까 차라리 그럼 국내 증시 말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불균형, 불안정성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우리가 그 불안정성을 왜 개미들이 떠나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불안정성,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였고 앞으로도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인데 만약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예. 당황했는데 예. 당황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갖고 네. 지켜보자 지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당에서 지금 앞서 나가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환원할 텐데 어디까지 환원하느냐 윤석열 정부 때 이 50억으로 환원하느냐 아니냐 뭐 이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8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금 이번 이 세제 개편 충격으로 인해서 날아간 시가총액이 소비 여력을 8조 원 넘게 감소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좀 뭐 과장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가총액이 날아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줄이는 그런 성향은 분명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이 좀 약간 충돌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여력을 늘려서 어쨌든 국내 내수를 키우고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자라는 기조에는 좀 어긋나는 정책인 거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본회의에서 언론 카메라에 어떤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돼서 노출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지금 이번 일도 어떤 뭐 부주의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게 이제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답하는 건지 아니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요청을 하는 건지는 지금 불분명해요. 네. 그러나 제가 앞에 대화가 뭐 이어졌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사실은 이제 8.15 광복절 특사가 있고요. 오늘 5일인데 이제 7일에 그 법무부에서 특별사면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 수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 사면을 할 것인가, 할 경우에 야당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늘상 대통령실에서 그 요청을 해요. 저는 그런 통상적인 그 요청 절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번 우리가 이렇게 특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 그 야당의 의견이 있으면 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걸 종합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송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래나 뭐 이게 비밀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찍혀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관례적으로 보낸 거다 이런 입장도 나왔는데 지금 일각에선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과 맞춰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뭐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잖아요. 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진영 내지는 자기들의 지인들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기본적으로 자제되는 게 맞다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져 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